네,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이틀 연속 불응한 가운데 특검은 예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 구인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법상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라. 덩치가 보통 커야지 말이죠.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불끈 들어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것은 가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체포영장이 또 청구가 됐고요.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 의자에 앉힐 뾰족한 수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오늘 쉽게 말해서 팔다리를 번쩍 들어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시를 받은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조사실 사무실에 앉혀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강제 구인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본래 목표인 조사가 가능할까 이런 그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사에 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그 많은 걱정을 하게끔 처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조사실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비겁하진 않다. 이렇게 좀 지지자 위로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꿈쩍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주치의 진료 의견서를 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눈병이 심해져서 실명의 위험이 있다, 시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는 깜빵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한 번 갔다 올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병인 당뇨병이 있는 데다가 눈도 안 좋고 해서 아마 어려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지병을 이 핑계로 조사를 안 받는 건데 저는 그거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다른 명분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법리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헌재에서 다툴 때나 그리고 재판정에서 나가서 부하들한테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은 서로 부하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하면서 법리 논쟁을 펼쳤는데 재구속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지시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헌재나 그동안은 그 부분 관련해서 진술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들이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하지요. 심지어는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까지도 가서 대통령이 비학폰 폐기하라는 지시했다라고 얘기해버리죠.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가서 그동안은 이 통화 안 했다 하다가 통화는 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내각에 있던 전임 조태영 국정원장도 가서 버럭 화를 내는 거 들었다라고. 경로서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법리적인 논쟁을 다툼을 하게 다 무너지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끌어내서 망신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검찰 특검도 이제 그걸 그렇게 망신 줘가면서
사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방문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지금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구속 자체에 대한 충격과 또 주변인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얼마 전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가짜, 가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특검은 진짜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진품을 일부러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과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진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품을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다? 외국과 나간 정상회담, 거의 첫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곳에 모조품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뭐 짝퉁 공화국이라니까 뭐 세계 만방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빌려서 뭐 순방에 찼다 해서 또 영부인이 뭐 모조품을 차느냐 막 이러는데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 집을 털어서 목걸이가 나왔다. 이거는 저는 과잉수사라고. 네, 김 여사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그 목걸이는 지인에게 빌린 것인데 그건 모조품이었고 그 빌린 지인이 오빠였다 이런 것입니다. 일단 모조품은 맞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때 당시의 논란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 정도 고가의 목걸이가 신고가 됐느냐, 재산 신고가 됐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서 저거는 지인에게 빌린 거고 장신구 2개는 샀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해명은 중소기업 거다. 굉장히 저렴한 거다. 신고의 가치도 없는, 재산 신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공식적으로 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또 바뀐 것이죠. 모조품이다. 그 모조품이 어디서 샀는지도 얘기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작은 글씨의 편지를 읽을 수 없는 눈 상태다. 그 나이쯤 되면 작은 글씨 편지 못 읽습니다. 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비싼 목걸이를 찾다가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것이 또 사법의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조품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조품을 차고 나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망신도 그런 대망신이 없는 거죠.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자료화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모조품을 차고 정상 외교 현장에 나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걸이를 누가 잠시 그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빌린 건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인이 오빠였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모조품은 진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진품은 반드시 어디엔가 있다. 그날 나토 정상회교 현장에서 찾던 저 진품은 어디엔가 분명히 있고 저런 이제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생산됐는지 쭉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돼서 판매됐는지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경로가 다 파헤칠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저 보석을 어디엔가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네, 복 의원님은 2022년에 착용했던 그 목걸이는 분명 진짜였을 것이다. 가품을 차고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 역시 진품이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가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시에 진짜 명품의 모조품을 차고 나토에 갔었는지 그때는 사실상 진품을 차고 갔는데 그 진품을 어디다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조품 하나 구해서 이 동생의 장모 집에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와서 영부인이 내가 나토 갈 때 나 명품 그 가짜 모조품 차고 갔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이것도 어디 보면 국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자기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장모집까지 오빠의 이렇게 장모집. 예. 오빠의 장모집까지 이렇게 숨겼다. 이것 또한 사실은 이 파면당하긴 했지만은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품격에 맞는 일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래나 저래나 정말 좀 영부인, 전 영부인이었지만 격에 맞는 좀 처신과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 저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이라도 두 분, 네 분이 좀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분이었다는 그 격에 맞고 국민들이 좀 덜 부끄럽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격에 맞는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여사 오빠 장모집을 압수했던 것이 사실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완화백의 그림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완화백의 그림이라면 지금 수십억 원을 네. 호가하는 그림인데 김여사 측에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오빠 쪽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20억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1억짜리 돈다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오빠 거다라고 발뺌을 하면, 실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오빠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오빠가 왜 저런 그림하면 그 그림에 전문성이 있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그림도 선택했을 것이고, 전시 관련 사업을 했었으니까. 구입하는데 개입도 했을 것이고, 이런 추측이 상식적으로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동생? 오빠의 장모집에서 장모님? 뭐 이런 쪽에다가 숨겨놓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피하기 위해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질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제 겁니다, 제 건데 오빠 집에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당당한 모습 아닐까요? 그럼 이제 또 그림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겠죠. 출처가 만약에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게 두려울 텐데, 지금 저 정도 처벌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실제 본인에게 겨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비하면 저 정도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신고를 안 했거나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일반인들도 잘 안 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웠었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빠의 장모집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쯤 되면 오빠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예전에 카톡,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나온 카톡이 공개됐을 때 오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카톡이 공개되면서 그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진짜 친오빠인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오빠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오빠가 이 오빠인지 저 오빠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친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집안 전체가 앞으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 수사를 세계 특검이 움직이니까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거 나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모조품이야 하더라도 근데 진품을 어디 숨기기 위해서 모조품 구해서 오빠의 장모집에 숨겼다라는 것도, 이것도 정말 웃기는 처신인데, 저는 특검이 이번에 가서 장모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정확한 제보가 있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수색 대상은 저 목걸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후한 미술품도 있고 뭐 다른 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까지를 들고 나와서 공개하는 거, 저걸 왜 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기위원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김건희 건데 저게 몇 억이 넘는데 저건 그럼 어디서 났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부분들은 그 특검이 그야말로 특검 시작할 때 우려했던 관련되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언론 플레이해서 망신 주고 하는 전형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게 저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저 부분들은 특검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여사 해명이 석연치는 않지만 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이후한 화백 그림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마죽이처럼 나오는 문제의 발언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입니다.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 이 발언 이후에 4시간 반 만에 서면으로 또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것 필요성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이게 사과야 뭐야 뭐 자랑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희한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난 것 같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좀 거치 결정이 자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은 뭐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사안의 엄중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4시간 반 만에 최 처장이 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읽어보면 사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말투, 행태 이런 것들이 좀 험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해야 그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분도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국무회의라는 자리에 저분은 업적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배석자예요. 그런데도 어디 감히 발언을 신청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아마 국무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농담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자기가 죄송스럽겠죠. 대통령께. 그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니까 사과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죠. 농담 슬쩍 눈치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과 말까지도 다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 같은 경우는 과거 자연인일 때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선을 넘는 발언들 그리고 특히나 인사를 책임져야 되는 그 핵심 그 처장으로서 실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료 화면을 보면. 그래서 저 대통령을 그렇게 아끼고 존경한다면 대통령께 누가 안 되는 결정을 본인 스스로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어제 이 사과문도 사과 내용도 논란이었지만 산재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대답이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발언권을 자청해서 이런 대답을 했는데 대통령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지금 장소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 저거 완전히 최동석 인사처장이 대한민국 국무회의를 농락한 거예요. 농락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 신상 문제를 그 발언권을 대통령 앞에서 얻어가지고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조롱이죠. 또 하필 첫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통령이 진지하게 정말 저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생방송으로 마련한 자리에서 저때 해야 되냐. 시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장소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근데 원래 저분이 제가 볼 때는 성품과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게 이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면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 했던 아무리 유튜브라 하더라도 얘기를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관에 대해서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7가지 이 윤리적 기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삐뚤어진 공직관입니까? 그리고 도를 넘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아부해요. 아니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애써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고 메모도 했다가 고개도 했다가 참 대통령이 너무 난처했을 텐데 그러면은 누군가 총대매야죠. 저 대통령이 어떤 사연 때문에 해임 못하면은 옆에 비서실장도 있을 거고 당의 대표들도 있을 텐데 왜 저걸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잘라야죠 당장. 네, 난처한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총대 맬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을까요? 사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여당 사람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야당의 이런 비판을 달게 듣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난 7일에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분명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이 시간쯤에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발표 직후에 특검은 참고인 신분이고 강제성 없는 출석 요청이었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향한 공격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동지들이 정치 수사에 큰 칼에 쓰러질 때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호들갑 떨고 있다며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도 하남자 논쟁이 있었죠. 상남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안 의원이 자신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자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홀로 본의장 자리를 지킨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며 하남자라고 묻는 문구를 올려 응수한 겁니다. 오늘 하남자 직격에는 안 의원이 권 의원을 향해 하수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첨부한 사진 자세히 보실까요? 바로 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죠. 2022년 7월 취재진에 포착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리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당무 개입 논란과 함께 권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 관련한 앵커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안 의원 지난 7일에 혁신위원장 사퇴 후에 전대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어제 이 시간에 또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하고 싶었던 말은 뭐 특검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당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을 지킬 특검에 이 무도한 그러한 이 우리 당에 대한 공세를 내가 지킬 적임자다. 이걸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근데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왜 하남자 하수인 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어찌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의 찬성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철수고 탄핵에 반대하는 상징이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뭐 또 이게 지금 탄핵이 대통령이 인용되고 파면되고 우리 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지금 저런 일을 가지고 저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은. 저걸 가지고도 다시 하남자라고 공격하고 야, 내가 하남자면 너는 하수인이라도 공격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면서 각자 도생하려고 서로 총질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을 그래도 지금도 아끼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저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씁쓸합니다. 왜 이런 거 저불러 내가 얘기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특검 조사 요청에 호들갑 떨고 있다. 여의도 대표 하남자의 모습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내가 하남자면 너는 하수인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유치하죠. 근데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인 것 같고요.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되기 이전에 우선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부른 것은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그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도 했었고 또 탄핵에도 참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 참고인으로서 정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전당대회가 없었다면 저런 표현을 안 했을 텐데 전당대회에 활용하려고 우리 당의 탄압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맨 앞에 내가 대상자다. 이렇게 우리 저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방식이 잘못된 거죠. 본인의 그 계엄과 또 탄핵과 지금까지 이 맥락 속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수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조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특검도 추가 소환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오늘 채택이 됐는데 어제 두 의원님 함께하신 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인됐을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소득이 한 월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266만 원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몇만 호 정도 되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는 잘 정확히. 아니 1년에 서울의 주택이 몇 개 정도 공급되는지 알지를 못하세요? 모르시죠?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네. 26,000호 정도 되고요.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후보자님 이 정도는 좀 네.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체 소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두 차례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다. 네, 두 분 의원님 어제 청문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김윤덕 후보자의 전문성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대답을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YTN 왜 저는 안 비춰주는 겁니까? 저도 열심히 답변 기회는 오늘 권 의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국토위를 4년 했거든요. 저분이 4년 했으면은 한편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을 거라도 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제가 하는 법안 뭐 심사하는 법안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시의 1년에 주택 뭐 그 착공되는 게 몇만 호냐, 그다음에 강남이나 마영성의 30평대 아파트 가격 얼마냐라는 부분들을 물으면 사실은 저기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예상 질문을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는 딱 숙지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김윤덕 후보자가 장점은 저런 거 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 태도는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이제 전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이해와 이 부분들은 굉장히 높다고 우리 다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민 전체로 보면은 좀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가서 관료들이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법령 따지고 무슨 저 부작용 따지는 거에서 좀 과감하게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들을 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에는 저는 어제 좀 호응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합의해서 채택은 했지만은 적합한 부분들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 소명이 안 됐다는지 개인 신상에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반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답변은 못했지만 다른 장점을 고려해서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라는 결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